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양명학 관련돼서 학위 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쭉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이건 챗GPT가 이제 해볼게요. 양명학과 고증학 명조 초기에는 몽고족의 풍습을 배제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등 국수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유학 중에도 체제 유지를 위한 주자학이 관학화돼 학문과 사상이 위축되어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명대의 사상을 대표하는 양명학은 명중기의 유학자 왕명, 이름은 수인서른, 전 472-425-29이 심직리 리의 학설을 주장하면서 성립되었다. 인간의 마음이 곧 천하만물의 이범 리발이므로 마음을 함양하는 것으로 족하고 굳이 학문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심직리의 주장은 송대 주자의 이학 리쉐과 달리 심학 싱쉐를 중시한 육상 산록샹산을 계승한 것이었다. 왕양명도 처음에는 주자학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으나 황관의 무도한 정치에 대항하는 반대운동에 참가해 투옥되었다가 귀주성 용장 농참으로 유배되어 명상을 거듭하던 중 호련히 깨달음을 얻어 주자의 경물치지 그우치지의 해석과 결별했다. 즉 주자는 대학 다쇼의 한 구절인 경물치지에 대해 모든 사물을 연구해 그 이법 리파를 깨닫는다고 해석해 객관적인 학문 연구를 중시했던 데 반해 왕양명은 마음의 부정제를 바로잡아 타고난 본연의 지지와 양지량지를 실현하는 주관적인 수양을 중시했다. 주관적인 수양의 중시에서 안다는 것은 행동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지행합일설즈헝흐이쇼이 나왔다.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산업공상의 3인스민 평등의 주장이 나왔고 나아가 만물일체론으로까지 발전했다. 이와 같은 양명학이 성립된 것은 명중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명중기 이갑제가 해체되면서 특정 인집 대지주가 나타나고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주는 영세한 농민을 소작인이나 임노동자로 지배하는 등 계층의 분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모순이 드러났다. 명초의 체제 유지에 효용을 가졌던 주자학으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할 학설로서 왕양명의 심학이 출현한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그 명중계 사회경제 변화 관련돼서 왕양명의 이제 양명에 출연된 배경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갑자 해체되고 대지주가 이제 특정 대지주가 이제 형성되고 상호를 발달해갖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신분지의 변동상이 일어나는데 좀 전에 이 주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신분제 변동을 그 신분제 변동에 대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양명학은 이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 양명학 자체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양지를 갖고 있고 양지에 따라서 왜냐면 사대부가 그러니까 성인 군자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도 자기가 양지를 잘 발현하면 성인 군자가 되는 거고 사대부에 태어나도 사대부 집안에 태어나도 자기가 이제 뭐 양지를 잘 발현하지 못하면 그냥 범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문지하고 연결돼서 또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삼인평등 사상 관련된 잠깐만요. 음. 여기 나와 있는 줄 중에 그 삼인평등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만물일체 사상 같은 거는 좀 이따 제가 이거 강독 다 하고 강독 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양명의 심학이 시대가 뒤로 가면서 명교 명적, 인륜의 명분에 관한 가르침적 측면을 갖는 우파와 반명교적 요소를 가진 좌파로 나뉘었다. 좌파는 왕간왕지, 이름은 심재 신자이, 1843 서웁 40을 시조로 하는 서민 출신 사상가 집단인 태주아파 타이조 쉐파이로 발전했다. 태주아파는 서원에서의 강학 활동 등을 통해 양명학이 서민층에게까지 확대되게 만들었다. 태주아파의 한 사람이었던 하심 허신인, 차오빗 7구에 이르러서는 반명교적 성격이 한층 강하게 부각되어 주자학과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태주아파의 욕망 긍정론을 극단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이단으로 몰린 인물인 이지리겐, 호는 타고조우 차오빌 602의 동심설 동신쇼였다.
인간의 욕망이 곧 천리자리라고 긍정하고 지식이나 인습에 물들지 않은 자연 상태의 마음인 동심이 진심이라고 주장한 이지는 하시문과 마찬가지로 명교의 죄인으로 지목되어 불교적 죽었다. 이들의 욕망 긍정론은 당시 상업의 발달과 그에 따른 계층 간의 상황 이동이라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유교적 윤리를 이론적 목표로 하는 상황에 합리화될 수 있었으며 계층 간의 상하 관계도 변하게 했다. 즉, 하층민이 군자됨을 주장하면서 신분 상승을 꾀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약간 얘가 읽는 과정에서 불교적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붙잡혀 죽였다. 얘가 잠못 그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끔 이제 읽다가 잠못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일단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좀 이제 동양사 개론에 없는 그 개념이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만물체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만물지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있는데 요걸 이제 잠깐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동 그 강자중국사에는 잘 설명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할게요. 낙영방 관련된 사상은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양지를 갓난아기의 수수한 마음에 결부했다. 그래서 갓난아기에도 자연스럽게 치매의 마음이 인이 있으며 인을 가져야 도덕이 될 수 있다. 이게 약간 이타고 사상에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걸 딱 볼 수 있죠. 낙영 사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앞에 그 왕阳명 사상 중에 음 여기 이제 보면 만물체 사상이 있어요. 만물체 사상. 그래서 그 만물체 사상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할게요. 이게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뭐 개념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자, 이게 만물사상, 일치사상인데, 이게 이제 대동사상하고 뭐 양지설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또 평등사상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챗GPT가 읽어줄 거예요. 네. 이거 그대로 읽어달라는데 뭘
잠깐만요. 이 요약해야 되는 게 아니었는데. 아, 여기 밑에 있군요. 아, 얘가 읽는 종이었어. 네, 네. 일단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요청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왕양명의 꿈. 대동사회 나동샤후이란 무엇인가? 왕양명이 꿈꾼 최종 목표는 대동사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 없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차별도 갈등도 위선도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왕양명은 그 해답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대동사회의 기반, 만물일체 사상. 왕양명은 세상 모든 만물은 원래 나와 한 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일체 사상입니다. 설명. 길 가던 사람이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프고 굶주리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그들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만물과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인내의 회복. 하지만 우리는 이기심,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따라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만물일체의 감각, 즉 yin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대동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3. 만물을 하나로 느끼는 힘, 양즈.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과 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의 양즈 덕분입니다. 양지란 양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장된 절대적인 도덕 센서 또는 양심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직관적으로 아는 마음입니다. 역할. 이 양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불의를 보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양지는 우리가 만물과 하나임을 느끼게 해주는 핵심 능력입니다. 보편성. 왕양명은 이 양지가 성인은이나 평범한 사람 유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4. 양지를 실현하는 방법. 사상 마련. 왕양명은 이 위대한 양지를 책상에 앉아서만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상 마련, 즉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며 양지를 단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명. 공부, 일, 인간관계 등 우리가 겪는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바로 양지를 갈고 닦는 수련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남을 돕는 모든 실천 속에서 나의 양지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존천리 거인욕, 전인유의 재해석, 하늘의 이칭리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라는 주자학의 가르침을 왕양명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억지로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양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상 마련이 곧 천리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5. 대동사회를 이끄는 리더, 호거제츠씨와 광이씨. 이러한 대동사회를 향한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는 누구일까요? 바로 호걸지사입니다. 호걸지사. 이들은 단순히 똑똑한 지식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지를 굳게 믿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열정적인 실천가들입니다. 광의식, 호걸지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광의식입니다. 여기서 광은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비난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돌진하는 순수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종교적 신념과도 같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요약. 대동사회로 가는 길, 만물일체라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도덕 센서인 양지를 믿고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양지를 단련하며 불타는 열정을 가진 리더지사의 앞장설 때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사는 대동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왕양명 사상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 사상 관련된, 만물일치 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신동계 관련된 이제 내용 볼게요.
경세 시용사상 발달 보겠습니다. 경세 시용사상은 전에도 이제 얘기했던 경세 치용적인 경세적 성격 관계에 실사구실적인 측면이죠. 이 경세 치용, 경세적 사상은 이 왕양명의 사상의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왕양명 사상의 그 극단적인 그 사상 있죠. 이타고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문제만 집착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냐. 그런 비판도 일어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실사구실, 어떤 실정을 강조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했는데 이게 나중에 고증하고 또 영향되죠. 연결되죠. 자, 그러면 그 경세 시용사상의 이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발달 배경은. 자, 여기가 이제 양명의 극단적인 행정주의는 사대부 지식계층부터 위협한 학문을 인식됐고, 그다음 서양 학문의 전례, 명말 사회경제 발전 후 실용주의 경제사상이 사상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자, 그리고 명대사회에서 유지해온 이갑제 붕괴와 가족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사상적 속박 탈피, 호기심의 대상으로 하는 서양의 자연과학적 지식의 수용 등으로 명말의 급변한 시대를 사상적으로 정리할 것이 경제 실용 사상인데 참고로 이제 이 경제 실용 사상, 이 경제 치용 사상은 그 양명학부터 좀 더 뒤에 있는 사상이야. 예. 그래서 명나라 중기 때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신분제가 붕괴되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양명학에서 마음의 어떤 문제로 이제 대처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서 명나라 말기 때 이제 그 사상가들은 서양의 이제 학문들이나 뭐 경세적 유교의 경세적 성격 이걸 통해서 그것을 이제 뭐냐 대처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대처 방법은 다르지만 이런 그 밑바닥에는 사회경제적 배경 요게 이제 같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세시용 사상은 우리나라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 신학사상하고 비슷해요. 신학사상.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의미에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 실을 구하는 것이며 학문의 관심도 중노, 중상, 부민, 금융 등 실제로 국민 생활에 윤택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들 앞에 언급했던 사람들 있죠. 명말 청초 때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서경계 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언급했던 고용무, 황조의, 왕부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은 명말 청초 때 사람들이었고 그 왕고지 같은 경우에는 고중학하고 연결돼 있던 삶이죠. 예. 자, 이들은 학문적으로 양명학, 주자학 같은 그 계보를 다니면서 그냥 양명학과 주자학은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틀리는 거죠. 유교에 대한 방향이 보는 관점이. 그래서 교육제도, 과거제도, 관제와 토지제도의 가감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역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올 것을 예견하였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언급한 명의대방론이라든지 뭐 일지록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원이죠. 이런 것도. 자, 그리고 먼저 이제 항조의 고용문 등은 당시 유행했던 양명신학, 그러니까 태주학파 같은 반문헌적인 어떤 행동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했고, 그다음 주작의 건물 취지에 도달한 방법으로 유교의 경제를 고조적으로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고중학적 연구 방법을 또 통해서 역사적 사실 구명하는 새로운 학풍을 이제 일으키고 그 앞에서 언급했던 항조의 명의대방론, 고용무의 일지론 이런 것들이 청대 고중학의 선구자였다. 그래서 후에 뭐 절동학파, 절수학파가 또 연결되는데 이건 나중에 청나라 때 고중학 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학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역사에서 뚜렷한 명제는 없으나 정통의 역사 방법을 계승한 어, 징방첨의 송사 기사본말, 그다음에 원사 기사본말은 사건 중심의 역사를 이제 뭐냐면 편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헌통고의 이제 제도사 방법을 이어받은 왕기의 이제 송문헌통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일대 사적을 이제 그 자세하게 기록한 학명실록은 명대 역사 연구의 기본이 었다 뭐 지리학 같은 경우는 대명일통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실용주의 학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경세 실용사상과 연결돼 갖고 교과서에 자주 이제 언급된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농학과 자연과학의 방면에서 큰 업적이 생겼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서강계 농업전서가 있고요. 이시진의 본초 강목 송유성의 그 뭐냐 천공 계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잠깐 이제 예전에 경세치용사상 관련해서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좀 볼게요.
요 내용은 또 그 당시 명말 청취해 왔던 선교사들하고 또 연결돼 있죠. 예. 자, 그럼 개별적인 이제 책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송홍승이 쓴 천공괴물 관련된 볼게요. 이게 이제 17세기 때 중국의 산업기술 대백과사전으로 불렸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관료생활 그만두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당대의 모든 산업기술과 농업기술을 이게 이제 텍스트와 함께 그림과 함께 이제 제시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정의 도구 모습 등이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천공이라는 것은 인공의 이제 뭐냐면 그 연결되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했던 거 천연 자료를 이용해 갖고 인공하고 저희 보시면 돼요. 인공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체, 기구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책의 원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책의 서문에는 저자가 책을 쓴 목적과 장인들의 기술들 없이 여기지 못하고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원리를 탐구해야 된다. 시각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원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듣건대 하늘이 덥고 땅이 실어주는 만문의 수는 많이 하고 일크고 일 또한 그로 인해서 정교하게 일으키니 천공이 난다. 이게 능히 이제 인공기술의 지극히 탐구하고 인간 세계에 어떤 일이 삶을 열어서 그 임무를 완성한 거다 하면서 이제 천공계문의 어떤 서문 관련된 내용도 쭉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서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장인들의 실용적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이 체계를 정리한 목적으로 썼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본초 과목 이시진이 쓴 거 있죠. 자, 동양의학의 집대성이라 부르는 책으로서 이시진이 27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약재를 직접 채취하고 연구해서 기존의 그러니까 본초학은 약물 관련된 서적이에요. 이걸 정리해서 오류를 잡고 새롭게 이제 발견된 약재를 추가했던 건데 대개 이제 1892종의 약재를 16부, 60부로 이제 나눠서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단순한 이제 그 의학서적을 넘어서 신문학, 동물학, 강물학 이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요 원문 내용에서는 이제 그 당시 본초 강목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냐. 그래서 큰 강은 강으로 해놓고 작은 강은 모구로 했는데 아마 강목책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서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구성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농정정서가 이제 서강을 갔었거든요. 자, 이거는 중국 농학의 집대성이고 서양 과학기술을 최초로 도입한 농업백과사전이다. 그래서 서강계는 명량 말기 때 중요한 정치가고 과학자고 또 마테오 리치 같은 예수의 선교사들과 또 교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양의 지식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그 기학 원본이라 해갖고 그냥 마테오 리치하고 같이 번역을 했던 사람도 요 서강계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농정정서 11권의 태서 수법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의시설, 서양의 수의시설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순정 역서서 아담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운 달력이 만들어졌고요. 신기부가 조사전이라는 사람이 쓰는데, 명랑 후기 때 각종 총포, 특히 이제 서양학인 불나기포나 이런 농일총 이런 것들 구조한 이제 방법을, 사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무비지는 이제 명랑의 범법과 진법, 무기, 해상방어 같은 책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명만의 실용주의 학문은 여기 읽어야 되겠네. 자, 명만의 실용주의 학문은 농학과 자연과 방면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 시즌의 본초 과목은 약학과 식물학에 대한 백과사전서였고 모원이의 무비지는 병학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또한 유럽 사람들이 건너면서 서양의 과학 지식이 전해져서 그 영향으로 농학의 백과사전서인 서강의 농정전서와 서양 역법을 받아들여 중국 역법을 근본적으로 기억한 숭정역서와 그 다음에 농공업의 이동과 실제를 그림으로 이제 설명한 송은석의 천공괴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철포의 구조를 설명한 조사정의 신기록 같은 이제 과학사적 기술이 독창적이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일부 사람들만 수용했고 부분적으로 수용한 거지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밑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명말 중국인의 서양 문화에 대한 태도는 극히 일부분의 어떤 선각자들이 제하고는 정통적인 중화 사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들 연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단지 호기심에 이끄는 정도였고 새로운 과학 기술은 실생활 이용할 만큼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해종에 있는 내용도 그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있는데, 음,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밑에 잠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잠깐 여기 있는데, 자,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내적인 위기 시가, 서양문 간의 접촉을 작을 받아 경세 치용적인 학문이 발달했다.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의 내용으로서 식문학, 농학, 산업기술 및 군사학과 지리학 등이 있었고, 그리고 청에 저항한 명의 유신후, 그 유명한 3대 학자였던 상조이, 고용무, 왕구지는 명의 멸망에 관련된 명대의 정치를 비판하고 미래의 이제 정치 개혁을 추구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증적인 문헌 연구를 통해서 훗날 고중학의 방문을 개척하기도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고중학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고중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동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 통성문학 관련된 발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명청시대 때 대표적인 이제 그 뭐냐면 문학이 소설이었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백화몬스는 소설이었다는 건데 쭉 있는데 요걸 이제 굳이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걸 좀 읽어볼게요. 예, 한번 기다리세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통속문학의 발달. 일반적으로 중국 문학사를 논할 때 한다의 부문, 남북조, 남백저 시대의 운문, 당의 시, 송이사츠, 원의 곡, 희곡, 명청의 소설을 시대적 특징으로 꼽는다. 이럴 경우 명대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거유리 백화체 소설이라 하겠다. 명대의 통속 소설이 유행하게 된 것은 먼저 서민의 사회적 의식의 성장과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한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서민 생활의 향상과 의식 수준의 성장은 자연히 서민의 흥미와 유의를 자극하는 환상적이며 퇴폐적인 통속 소설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음으로 송원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백화소설은
명대에는 그 형식과 예술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하였다. 이는 문nhân과 학자들이 백화문으로 알기 쉽게 소설을 썼기 때문이다. 또한 통속문학이 발달하게 된 것은 양명학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양명학 좌파의 영향이 크다. 학문에서 계급과 남녀의 구별을 철저히 무시한 이지는 문학이야말로 속세에 물들지 않은 동식 내 자연적 발로라고 하였다. 따라서 구어체 문장으로 자유롭게 인간의 심성과 욕망을 표현하는 소설이야말로 천하 최고의 문학이라 주장하고 옛 시문의 모방을 일삼는 것은 거짓된 문학이라고 배척하였다. 따라서 통속소설의 문학적 가치는 양명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소설이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발달하였다. 이러한 문학사조에 대하여 15세기 중엽의 국자감, 제주치조 학장인 이시즈메는 당시의 유명한 통속소설인 전등신화 젠등신화를 맹렬히 비난하고 이를 판매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그는 시장징의 무례를 말할 것도 없고 유사까지도 정학 정슈를 벌이고 밤을 새워 소설을 벗으로 하고 있다고 세태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통속소설은 서민층에뿐만 아니라 사대부 사회에서도 널리 애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당시 서민 생활의 욕구를 막을 수 없었다. 수호전은 공식력 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상문화, 시장문쇼의 극치라고 하는 서상기, 시상지와 퇴폐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금병매, 금범매 등이 서민의 사랑을 받아 명대 사대기서 쓰다 기슈가 되었다. 이들 소설의 작자는 특정인이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대중의 감정에 부합하도록 내용이 잘 다듬어져 완성된 것이다. 명말에는 속삼취권과 같은 단편 소설의 걸작품이 간행되어 권위를 내세우는 무지한 탐관 오리를 야유하기도 하였다. 원대에 이어 희곡 연극에도 많은 걸작이 나왔다. 명대의 희곡은 전기와 잡극축으로 구성되었는데 강남의 언어와 가곡으로 짜여졌으므로 일반 서민들이 출연하고 감상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북곡 백축의 영향을 받고 또 사대부관인 문인들이 희곡에 열을 올리게 되면서 문학적 가치도 높아지게 되었다. 전기의 대표적 작품에는 명중에 나온 산고지, 자아기 쯔워지, 배월정 바이어팅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은 민간에서 나온 것이다. 사대부 문인에 의해 만들어진 걸작품으로 벽괴기, 픽turn지, 형차기, 징찰지와 탕현조의 모란 정환혼기, 묵단팅 환운지가 유명하다. 특히 탕현조는 진사에 합격하고 양명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사대부 지식인으로서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대부 사회에서 기피하는 연극을 직접 저작한 것은 그가 전통적이고 일반 시민 문학 공용에 의한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문인들의 작품으로 주권, 주权의 도목묵직, 기녀의 매광곡, 매광축, 왕순호 왕수로의 주자미병로, 주즈매병로, 당연의 중산창, 찬창, 위문박의 문강풍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즉 명말에 소설과 희곡 등 통속문학이 널리 유행한 것은 사대부 서민사의 발전으로 중세의 고유하고 고아우주적 시문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문이나 사대부 의식으로 보면 이러한 문학은 세상의 도리와 사대부 사회를 문란시키는 퇴폐적인 것으로 문체나 내용도 저속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 밑에 뭐 미술 공예 있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서양 문물의 전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는 나름대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이제 그 읽어볼게요. 자, 그 여기 있는 게 여기죠. 아, 두 개를 틀어놨더니. 자, 여기 서양 공문에 이제 그 뭐냐면 전례 관련된 내용에서 그 선교사들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돼서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예. 자, 명대의 육류에 의한 서방의 교통은 북방에서 몽골 부족의 할고로 두절되었다. 해도를 통하여 교통도 정화의 남해온정을 개척되었다가 명중기부터 활발하지 못했고요.
그에 위해 이제 태조 때부터 대의무역을 제한하고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 해금 정책을 시했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섭은 역사상 가장 빈약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명대 국수주의 경험과 고립성 이러한 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정책적인 태국주의도 그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명종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뭐냐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조공모욕과 밀모욕에 성행하고 핵을 무시하고 해외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후기 왜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완화됐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권 강동지방 해안 여민들 연안 난민은 국가 정책을 어기고 남양 각지의 각각 학교도 발전한 기반을 배웠다. 예. 그래서 명초기 때부터 해외로 나가는 그 금지령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교과서 사료에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 교과서 사료에 빠졌는데 한번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명태조 실록에 보면 그 해금령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울러 연안의 백성들이 사사로이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한다. 이때 왜구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은 것을 이런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연안의 백성들이 왜구와 결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가의 어떤 허가 없이는 절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역을 금지시킨다. 이게 조공무역만 인정한다. 공공요금을 이제 어 그 인정한다는 그 내용이고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사조에서는 강화된 해경령이 갖고 연안의 백성들이 사사히 해외 여행에 연안을 통행하는 걸 금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할 경우에 처벌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3개월 기한을 모두 처분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계속 사무역을 금지하니까 사무역 못하니까 이제 그 상인들이 그 일종의 외구로 이렇게 변신하는 16세기 때 이런 이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락제도 이게 해금령을 내렸거든요. 자, 영락제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뭐냐면 그 조공무역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제 사무역을 금지시키는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해외 이주민 이제 성박금지 칙령 원문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09년 개정교과서인가 그때 15년 개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게요. 네, 민간의 해선은 금지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해선은 모두 평두선으로 개조해라. 그래서 이제 이 평두선이랑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원거리 항해에서는 첨주선이 되게 좋죠. 첨저선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배가 파도를 잘 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평두선으로 개조한다는 거는 연안용 배만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연안의 군인과 백성은 사사히 바다로 나가 외국과 번국을 고통하거나 그 상품을 무역한 자는 용서 없이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같은 사람들 있죠.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저히 해금 정책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 강동, 연안민들은 못 먹고 못 사고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의 발전에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청나라는 거의 망할 때까지 해외로 나가는 그걸 금지시켰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강제로 개항된 후 또 쿨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졌는데 이때부터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꼭
그 나쁜 게 아니다. 그 중국인이 해외 나가서 뭐 우리 그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우리 왕조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것은 그 잘못된 인식이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인 중심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들이 해외에서 벌어둔 돈을 또 국내에 투자할 것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해외 나간 사람 무조건 적을 간주했지만 이제 적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해외 나간 사람을 이제 우호적으로 보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청나라 거의 망할 정도의 해금력을 아예 이제 뭐냐면 철폐시키죠. 요 관련된 내용이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명말 때 유럽 세력이 아시아 진출하기 시대, 유럽 세력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한 시대였다. 자, 아시아 진출의 선두주자였던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이 중국에 온 것은 1517년이고 앞에 설명 마카오를 거주지 정하고 중국과 일본 상대로 국제무를 종사했고요. 그리고 유럽 상인들은 중국의 견직물, 도자기, 차를 가져왔고 그 대신에 다양의 은을 중국에 유입되어 나라의 은본이 화폐 경제를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 자, 이것도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죠. 그다음에 유럽의 무역선에는 카톨릭 교회 선교사가 한껏 따왔다. 그래서 그때 제수의 교단 이걸 이제 전 예수회라고 이렇게 읽을게요.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 앞장서서 동방을 진출했는데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제 그 교단은 예수회 교단은 종교 개혁을 상실한 구교의 교세를 그 당시 종교 카톨릭 그가 이제 그 신교들에 의한 종교 개혁 등에 많은 지역이 카톨릭 교도들이 장악했던 지역을 이제 잃었잖아요. 많은 신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남미라든지 아시아 지역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지출했다는 건데 그 앞장선 사람이 초창기 때는 요 예수의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이 구교의 교세를 신천지인 아시아에서 만회하려고 선교사를 파견한 것이다. 자, 선교사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최신학문과 기술 익힌 인류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함께 최신학문의 기술을 전해줘서 중국 한수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그래서 제수의 선교사, 예수의 선교사 처음으로 동아시아에 들어온 사람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1549년에 일본에 도착한 후에 1552년에 중국에서 포교를 위해서 마카오에 있는데 같은 해 그 말 강동만의 상총도에서 그냥 병을 죽었어. 그러니까 그냥 최초 왔다는 데 의미가 있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활동을 하진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유지를 받들고 다수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테오니치죠. 그래서 예전에 마테오니치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 나왔죠. 공영만국 정도 기출문제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테오 니치는 이름이 이 마마두 이마두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 사전에 보면 이마두 하는데 이게 마테오 니치를 의미하는 건데 자 그는 마카오 상륙하여 중국에 대한 포교를 시작했는데 처음 활동한 곳은 강동 부근이었다. 자 그는 수학과 천문학, 지리학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세계 지도와 지구위, 혼천이 등에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소개했고 그 때문에 관리와 학자의 교야당을 방문한 자가 점차 늘었다. 자, 이 공영만국전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한국사에서도 자세히 설명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중국사니까 일단 개요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국사 시간 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만 하고 끝낼게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만국지도는 고려만국전도, 군왕고 전투라고 불리며 1602년 중국 명나라에서 제작된 최초의 동서양 합작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지도를 넘어 당시 동아시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지식의 창이었습니다. 고려만국전도 왕고 전투란 고려만국전도는 이탈리아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중국인 학자 이즈저 등과 함께 명나라 만력제의 명으로 제작한 대형 세계 지도입니다. 고려는 땅 또는 지구를 의미하며 만국전도 완고전투는 세상 모든 나라를 그린 지도라는 뜻입니다. 이 지도는 당시 유럽의 최신 지리학과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지도 제작 기술을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특징과 의의 1.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둔 편집 가장 큰 특징은 세계의 중심에 중국을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는 당연히 유럽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리치는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존중하고 새로운 지식이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중국을 지도의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문화적 감각과 선교 전략을 보여줍니다. 2. 새로운 지리 정보의 소개. 고려만국전도는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지리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 유럽과 아시아 외에 북아메리카, 베이아, 모리카, 남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지구 구체설, 땅이 평평하다는 전통적인 천원지방 티엔티방 사상과 달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방대한 지리 정보, 5대양 6대주를 명확히 표기했으며 각 지역의 지명, 산맥, 강, 바다는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 특산물, 기후 등 방대한 정보를 지도 곳곳의 주석으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3. 동아시아 세계관의 확장. 이 지도는 중국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광활한 세계 속의 한 나라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중심의 폐쇄적인 세계관은 큰 충격을 받았고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알던 세상 너머에 더 넓은 세계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곧 조선과 일본에도 전해져 실학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지식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학자가 이 공영만국 전도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 깨우침 얻고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세계를 벗어났다는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 인식, 중국 중심의 어떤 지리적 인식을 벗어난다는 거는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주죠. 이 중국 중심의 역사관도 깨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공영만국 전도다. 얘가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국사 때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신종 만령 29년에 북경에 와서 신종을 만나고 기독교 교리와 유럽의 정치 정세에 대해서 상주하였고 그가 바친 자명종은 신종의 마음을 끌기도 했다. 그는 이 북경성 내에 천주당을 세우고 교세를 확장했으며 북경에 사망할 때까지 610년의 포교를 계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테오 니치에도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길에 들어서 어떤 길로 돌아갔나. 일단 바닷길로 이제 중국에 들어왔죠. 그렇지만 이 사람 나가지 않았어.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길 관련돼서 예전에 마테오니치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주 목적이 이거잖아요. 선교죠. 나머지 뭐 수학, 천문학, 지리학 같은 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 이 기독교 교리를 이제 뭐냐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천주시라는 그 책을 썼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줬는데 여기 천주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상제로 동일하게 보면 보통 고대 유학에 보면 상제가 있잖아요. 인격시적인 그 상제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늘이란 개념, 천리란 개념이 성리학 때 나는 천리란 개념 있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천이라는 건 천리가 아니라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리가 아니라 저쪽 그 한당 시대 때 저쪽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뭐냐면 상제를 의미한 거다. 살아있는 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제는 꼭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전파시킨 거는 새로운 사상을 전파시킨 게 아니라 너희들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상제의 존재를 다시 일깨워 준 거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천주시라는 의미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유명한 거니까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테오 니치 뒤에 이제 들어간 게 아담 셰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아담 셰이 일대기가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한번 보면서 이렇게 아담 셰이는 이제 명말 총조 때 인물이에요. 예. 자, 마지막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은 99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은 99번이에요. 예, 자, 아담쉐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담쉐는 이제 그 서울역법 같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시원역 같은 역법을 만드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요 사람의 이제 일대기를 잠깐 이제 배경 지식을 삼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담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담샬은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며 아담시. 천문학, 역법, 군사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이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와 업적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명나라 말기의 과학자이자 기술자 요한 아담 폰 벨. 벨은 1622년 중국에 도착하여 명나라 말기의 저명한 학자이자 관리였던 서광계와 같은 개혁적인 인물들과 교류했습니다. 서양 천문학 도입과 숭정 역서. 그는 당시 유럽의 최신 천문학 지식 티코 브라헤의 우주 체계를 중국에 소개했습니다. 서광계와 함께 서양의 계산법에 기반한 새로운 역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숭정역서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통 역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태포조조 전문가. 당시 명나라는 북방의 만주족 침입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담샬은 서양의 발전된 대포주조 기술을 명나라 조정에 전수하여 명나라가 홍위포라는 강력한 대포를 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단순한 선교사를 넘어 명나라의 국방에 기여한 기술자이기도 했습니다. 2. 청나라 조정의 총애를 받은 관리. 1644년 명이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혼란 속에서도 아담샬은 베이징에 남아 자신의 천문학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순치제와의 관계. 청나라의 첫 황제인 순치제는 아담샬의 학식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그를 황실 천문대인 흠천감의 책임자 감정 켄정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순치제는 아담샤를 마법 마파, 만주어로 존경하는 할아버지라는 뜻이라 부르며 깊이 신뢰했고 개인적으로 천문학과 종교에 대해 배우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참고, 제시된 이미지에는 신종 만력제를 만났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아담샬과 깊은 관계를 맺은 황제는 청나라의 순치제입니다. 선교 활동. 황제의 총애를 바탕으로 베이징에 천주당, 성당을 짓고 가톨릭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 덕분에 청나라 초기 가톨릭 선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 3. 역법.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 내용이 틀린 게 있다고 지적하네요. 여기 보면 신종을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신종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얘기한 저 누구야? 까먹었네. 예, 여기 신종을 만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순치제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사실을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잠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얘가 얘한테 물어봐야지. 사료 내용이 있으면 맞는 거죠. 시기적으로 볼 때 또 만력제를 만나기는 좀 약간 안 맞죠. 이게 이 사람 먹는 시기를 감안하면요. 예. 네. 여기 보니 있네요. 예, 청사고에 있고,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해골계도 있고, 예, 순치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력제는 좀 약간 앞에 있는 내용이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신정이 아니라, 그, 여기 여기 있네요. 예. 마테오리치의 중국 정교사에서는 신조를 만났던 내용이 전혀 기술돼 있지 않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게 잘못 얘기했어요. 아담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제가 이제 아까 착각했는데 얘가 그 말을 하다가, 예, 이거 보니까 여기까지만 아담쉐 얘기고, 그다음 여기 내용은 마테오니치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얘가 이제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신종을 이렇게 아담 쉘이 신종을 만났다고 했는데 마테오니치가 만났다는 얘기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는. 예. 근데 마테오니치는 그 말이 없다. 그 내용인데 얘는 마테오니치는 이제 뭐냐면 아담 쉘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마테우니치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담 쉘이 활약했는데 그의 식자 가운데 항태자와 후비 등 항시 관계자 사대부 고관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농정 정서의 저자이고 예부상서를 역한 서강계 그리고 그와 함께 유럽의 역법과 수학책을 번역한 태보시 소경이었던 이지조 명조 멸망 후 반청 저항운동을 이끌었던 구식진가 정계조, 정지용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명조 멸망이 뒤에 이어서 강남의 망명정권을 세웠던 영명왕의 일족과 그 당시 이제 그 측근에 신자들이 많았으며 그 다음에 이들 신자는 로마 교황의 원조를 청하는 서신도 보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마테오니치가 중국어로 그 편찬한 천주시 유클트 기하학을 소개한 기하학 원본 세계 지도인 공용 만국전도가 유명하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근데 여기 하다가 이제 그 아담 쉘또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마트니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중국에 없던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중에 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포, 블랑키포와 홍이포 이렇게 있는데, 홍이포는 되게 컸다고 그러죠. 블랑키포는 모포하고 자포가 있어갖고, 모포에 자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연사가 가능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을 했죠. 자, 여법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이제 순정역법 같은 거 있고 시연역도 이제 이거죠. 시연역. 이거 이제 조선후기 때 도입을 했던 거고. 자, 지도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기술 분야였다. 자, 서강계는 마테오리치부터 유럽 학위의 우수성을 듣고 대포의 주조를 한계에 건의하고 승정 연간 아담 셰르기 명에서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대포를 주조시키고 그 조작법을 교훈하도록 했다.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포는 후군과의 싸움에서 위력을 발휘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해 태조 누르하치가 폭탄의 파편에 의해서 상처 인해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잃었다고 하니까 정확한 건 모르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포가 여진족의 수종에 들어갔을 때 홍위포는 이제 그 당시 그 항복한 명나라 장군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기쁨이 대단한 곳으로 청태종은 대포에 홍위대장군이라는 최고의 간직을 부여할 정도였다. 자,
새로운 천문학과 함께 역학과 선학 또한 중국 역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종래 중국에서는 정확한 역을 만드는 데 상당히 열의를 보였고 선교사가 전한 역학이 중국에서 옛부터 내려온 것보다 훌륭함이 실증되자 선교사들이 이 분야에서 주의했는데 그러자면 아까쯤에 인용한 아담스이었다. 이건 편집이 그냥 아담스이면 좀 아담스 쓰고 마테누치면 또 마테누치 써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요 얘가 보니까. 예. 자, 하여튼 그는 천문, 수리, 기계, 포술 등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1623년 이후에 북경에 머물면서 많은 공헌을 했다. 예. 그래서 이가 만든 시한력이 조선후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한계가 나오죠. 이게. 그래서 요 서양과학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 당시 중국인들의 한계가 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서양과학이 이렇듯 물밀듯이 전래되는 와중에도 중국인의 서양 공부의 태도는 다양했다. 즉, 황제의 일부 위전자, 지식인들은 서양 학문과 지식, 기술, 가치 등 인식과 이를 채용하는 데 열의를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했던 그 범위 안에서만 채용됐죠. 그래서 천문학, 역학, 지리학, 대포 제조 등은 최소한 실용면에서 한정되었다. 또한 생산 관계를 갖고 있는 농학과 강상학 분야에서도 그 실용적 지식만 받는데 그치고 과학적 연구나 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있는데 핸드폰에 어떤 그 원리를 깨우쳐 갖고 핸드폰을 만든 생각 안 하고 핸드폰 받아들이고 그거만 사용하는 방법만 익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서양 학술에 대한 중국인의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이제 중화주의에 젖은 사대부 관료를 비롯해서 유교주의자든 서양 기술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며 간혹 관심이 있다 해도 호기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청나와 관련된 명나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나라는 이제 이게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아이고 이게 청나 황제 중요 사상들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황제들. 네, 잠깐 청나라 황제들이 없네. 안 적어놨나 보다. 네. 청나라 보면 강희제, 권룡제, 그 다음에 옹정제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유명한 황제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강희, 권룡, 온전 어, 강희, 옹정, 권령제, 예, 요 세 명의 형제들 좀 눈여볼 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강경성세라고 할 때 그 세 명의 형제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청나라의 이제 그 뭐냐면 중국사 위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간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읽어놓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주신 이미지를 그대로 대화방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사에서의 청조의 위치. 청조는 중국 전체의 역사 속에서 그 위치를 살펴볼 때 매우 독특한 왕조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청조는 중국사의 마지막 왕조이고
청나라의 멸망으로 진시황띠 이래 200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황제 지배 체제가 종말을 고한 왕조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청조의 몰락은 20세기 세계사의 흐름과 때를 같이 한 것으로서 청조의 전제군주 체제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의 종말이 한족 왕조가 아닌 이민족 왕조인 만에 의하여 막을 내렸다는 사실도 의미가 깊다. 아시아의 역사에서 마지막 왕조는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무굴 제국, 아랍 세계의 오스만 제국도 다 같이 이민족의 정복 왕조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청조의 중국 지배에 대한 한인른의 인식이다. 그들은 명말 청초의 왕조 교체를 중대한 흔히 있던 왕권 교체와는 그 역사성을 전혀 달리 인식하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비극적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청조의 한인 지배를 철저하게 거부한 것이다. 또한 청조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이며 이민족으로서 중국 왕조 체제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여진족 자체도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멸망하였다는 것도 청조의 특성이라 하겠다. 정치적으로 한족을 정복한 청조가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한족에게 지배당하여 한문화에 흡수되어 버렸다는 사실에서 중국 문화의 무서운 동화력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정복 왕조에 의한 정치적 군사적 지배가 사회 문화적 적응이나 수용 없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청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청조는 같은 동족인 여진족의 금나라와 또 다른 이민족인 몽골 쪽의 yuan 제국보다 훨씬 뛰어난 통치 기술로 한족을 269년간 1644수 통치하였다는 사실도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드문 일이다. 그것도 소수 약 100여만의 만주족이 자기보다 문화 수준이 뛰어난 다수 약 1억 명 이상의 한족을 통치한 것은 그들의 뛰어난 통치 능력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청조의 역사는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의 큰 물줄기가 만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담겨 여과 분출되었으므로 과거의 모든 역사가 청조의 호수에 잠겼으므로 이 호수를 통하여 재조명해야 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 자, 한번 읽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청나라 관련된 내용의 전반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이라는 건 만주족이에요. 얘가 이제 만주족은 다 읽지 못하고 그랬는데 청나라는 전반적으로 다민족 통일 국가죠. 예. 그래서 그 한족과 만주족 외에도 몽골족, 장족, 해족, 뭐 위구르족 여러 소수민족도 같이 이제 있었던 게 민족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중국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도 다민족 통일 국가론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이제 구성됐지만 여러 이제 중화라는 그 울타리 안에 여러 소수민족들이나 한족들이 같이 있다. 다민족 통일 국가론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국에서는 청나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날 그 중국의 영토 청나라가 다 만들어줬죠. 그래서 만약에 청나라가 없었으면 지금 명나라 영토로 그대로 이제 중국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강 지역이나 위구르 지역, 만주 지역 이런 지역들이 중국 영역이 아니라 다른 이제 독립국가가 됐겠죠. 예.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영토를 원형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청나라 영토를 그대로 계승해서 외몽골, 그다음에 연해주, 그 이리 쪽에 이제 서북방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90%를 그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제 이 청나라를 설명할 때 이런 이제 다민족 통일국가에 입각한 이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나라 할 때 좀 같이 이제 교과서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청나라 역사, 후군과 청나라 역사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